현재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에 비상이 걸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핵심 소재 출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인데요. 지금 생산이 멈추면 안 됩니다. 대체 물량을 당장 찾으세요.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공급 차질로 중국 일부 반도체 라인이 멈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글로벌 바이어들이 긴급히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과거 수출 규제로 큰 위기를 겪었었던 한국 반도체 산업. 이번 사태의 대체 공급망으로 주목받으며 예상치 못한 돈벼락을 맞게 된 것이었죠. 과연 이번 사태의 진짜 승자는 누가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4시 17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업계 소식통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하이에서 반도체 장비 유통을 담당하는 인물로 저와는 10년 넘게 정보를 주고받은 사이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제 신경을 곤두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발 화학물질 선적이 상하이 항구에 도착한 뒤 통관이 보류됐다는 겁니다. 이미 2주째라는 문장이 저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공식 발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변경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 웹사이트를 확인했지만 관련 공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신호는 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지난 몇 년간의 유사 사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수출 규제 갈등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일본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그때도 처음엔 행정 지연이라고만 발표됐습니다. 언론도 일시적 조치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명백한 수출 통제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몇 달간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공식 부인, 행정 지연, 그리고 현장의 공급 차질. 저는 즉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이 소식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6번 울린 뒤 편집장이 받았습니다. 마크, 확실한 거야?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잖아. 편집장의 목소리는 잠에서 덜 깬 듯했지만 곧 또렷해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고 확인된 정보도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더구나 일본 관방장관이 직접 관련 소문을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장의 속삭임이 공식 발표보다 빠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취재 경험상 업계 내부에서 먼저 감지된 신호는 10중 8구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상하이와 선전, 그리고 서울까지요. 저는 이미 항공권 검색창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당일 오후 출발하는 상하이행 직항편이 떠 있었습니다. 알았어. 예산 승인해줄게.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 편집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저는 취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루머일 가능성도 있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일시적 행정 절차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 선배 기자는 신중문을 폈습니다. 마크, 자칫하면 오보가 될 수 있어. 일본 정부가 공식 부인했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정밀하게 맞물린 톱니바퀴 같은 구조입니다. 한 곳에서 작은 지연이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특히 핵심 소재가 그렇습니다. 일본이 장악한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 없이는 회로를 새길 수 없습니다. 웨이퍼 위에 빛으로 패턴을 그리는 노광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감광액입니다. 만약 공급이 끊긴다면 중국의 생산 라인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4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짐을 쌌습니다.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구축한 현지 연락망 리스트를 챙겼습니다. 배터리 팩도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밀착 취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상하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JSR,
시네츠 화학, 도쿄오카공업 3개 회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특히 고순도 제품의 경우 점유율이 95%에 달합니다. 사실상 독점 구조입니다. 대체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정부 자금이 투입됐고 수백 개의 반도체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소재 분야는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와 제조는 발전했지만 핵심 소재 기술은 따라잡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정말로 공급을 제한한다면 중국 반도체 산업은 치명타를 입을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 상공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고도 1000m 상공에서 바라본 구름층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도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장들이 얼마나 오래 가동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상하이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지도 않고 곧바로 현지 취재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장비 유통업을 하는 인물로 업계 내부 사정에 밝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크, 상황이 심각해. 지금 현장은 패닉 상태야.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사무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없지만 실제론 물량이 끊겼어. 다들 대체제를 찾느라 난리야. 저는 다음 날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밤늦도록 연락을 취했고 몇몇 공장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선전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입니다. 고속철도로 2시간 거리였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실제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전의 한 중견 반도체 제조 공장. 도심에서 40분 거리의 산업단지 안에 자리한 이 공장은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생산관리자는 30대 후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보이지 않도록 배경을 조정한 뒤였습니다. 첨단 공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 공정 라인이 먼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수출 통제라고 하면 최첨단 기술부터 막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나노미터, 7나노미터 같은 최신 공정이 먼저 영향을 받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8나노미터, 40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하는 라인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공정들은 일상용 제품에 들어가는 칩을 만듭니다. 텔레비전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가전제품 제어칩, 전력관리 반도체들입니다. 스마트폰의 전력관리, 자동차의 센서칩, 가전제품의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였습니다. 재고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현재 속도로 가면 3주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불안이 읽혔습니다. 생산 라인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재고가 바닥나는 상황은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공장 내부를 둘러보니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클릴룬박 복도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재고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이 창고에서 보관 용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보호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하나하나 라벨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대체 소재 검증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보였습니다. 여러 공급업체의 샘플 데이터가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새로운 소재를 도입하려면 몇 개월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공정 안정화까지 고려하면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생산은 멈추거나 불량률이 급등합니다. 불량률이 10%만 올라가도 수익성은 크게 악화됩니다. 생산관리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입니다. 우리 고객들은 안정적인 공급을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납기를 못 맞추기 시작하면 주문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납기 지연은 곧 신뢰 상실을 의미합니다. 한번 고객을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경쟁사가 즉시 그 자리를 메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다른 공장 2곳을 더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메모리 패키징 업체였고 다른 하나는 파워 반도체 제조사였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모두가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은 곳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순도 포토레지스트는 화학 공정의 정밀도가 극도로 높아야 합니다. 순도 99.99% 이상을 요구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도쿄로 향했습니다. 공급을 차단한 측의 입장도 들어야 했습니다.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서는 양쪽의 목소리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도쿄에서 만난 화학업계 관계자는 배경 처리를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대형 화학기업의 영업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도쿄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수출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의 말은 신중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듯했습니다. 다만 신중한 검토를 권고받았을 뿐입니다. 검토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사흘 정도입니다. 지금은 3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고의적인 지연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절차가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회사 입장과 개인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출 금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것이 금지나 다름없는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으면 선적할 수 없습니다. 선적이 안 되면 공급이 끊깁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행정 절차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질적 차단이었습니다. 저는 도쿄의 한 카페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그림이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규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정부 공지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를 통해 사실상 공급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체제를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목적지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서울. 몇 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면으로 맞았던 나라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지만 결국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 확인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서울에서 후속 취재 진행하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계속 진행해. 이건 큰 이슈가 될 거야.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저녁 비행기라 승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차갑고 맑은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판교로 향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산업의 중심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한국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한국 반도체 산업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세 가지 핵심 소재의 공급이 끊기면서 삼성과 SK의 생산 라인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2조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업들은 밤낮 없이 국산화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어느 정도까지 따라잡았을까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소재 기업 연구소. 깔끔하게 정돈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실험실과 회의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약속한 인터뷰인은 김상무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화학공학 박사 출신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일본 수출 규제 당시 긴급대응팀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투명한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500ml 정도 되는 작은 병이었습니다.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포토레지스트입니다. 김상무가 병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한 병으로 웨이퍼 수백 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작은 병 하나가 거대한 산업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이 수출을 막았을 때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상무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당시의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패닉이었습니다. 우리는 재고가 석 달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 라인 일부가 실제로 가동을 줄일 뻔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건 여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처음엔 일시적 조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대체 공급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청와대, 산업부, 주요 기업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국산화밖에 답이 없다고요. 하지만 국산화는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수십 가지 화학물질이 정밀하게 배합된 제품입니다. 배합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순도도 극도로 높아야 합니다. 불순물이 억만 분의 1만 섞여도 반도체 회로에 결함이 생깁니다. 우리 팀은 밤낮 없이 실험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김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첫 시제품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웨이퍼에 도포하자마자 불균일하게 퍼졌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구진은 좌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과 SK의 생산 라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시도에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본산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쓸만했습니다. 특히 성수 공정용 제품은 양산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28나노미터, 40나노미터 공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최첨단 공정용 제품은 아직 격차가 있었습니다. 극자외선 노광 공정에 쓰이는 고성능 제품은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범용 제품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상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국산화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4년간 18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했습니다. 연구소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연구원이 3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신 분석 장비들이 도입됐습니다. 첨단 극자외선용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I라인, KRF급은 이미 양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는 연구소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클린룸 안에서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실험 중이었습니다. 정밀 저울 위에서 화학물질이 배합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테스트용 웨이퍼에 시제품을 도포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김상무가 강조했습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이 저는 깊이 와닿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공급 안정성은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하면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김상무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지금 중국에서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한국 기업들이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의 위기가 그들을 단련시켰습니다. 그 고통이 지금은 경쟁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대안을 제공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김상무와의 인터뷰가 끝난 뒤 저는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김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날, 저는 본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회의는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분기 실적 검토와 하반기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누군가 급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서둘러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세 가지 품목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공급을 끊을까 싶었죠. 김상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 공급업체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신규 계약이 보류됐고 기존 계약도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긴급대응팀에 합류했습니다. 김상무는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팀은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화학공학, 재료공학, 공정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석 달 안에 대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존 공급선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먼저였습니다. 일본 업체들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규제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승인 절차가 몇 달씩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연구팀은 24시간 교대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김상무도 거의 연구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이해해줬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순도였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순도가 99.999%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반도체 회로에 결함이 생깁니다. 수율이 떨어지고 제품 품질이 나빠집니다. 연구팀은 수십 번의 정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번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불순물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시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실험실에서 밤을 새운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백 번의 측정과 분석을 반복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개선됐습니다. 전환점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면서였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해외 전문가 2명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일본 화학기업에서 20년간 근무한 한국인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유럽 소재 기업에 은퇴한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노하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알려준 정제 방법이 달랐습니다. 온도 조절의 미세한 차이, 압력 변화의 타이밍, 촉매 투입 시점 등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노하우는 논문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암묵지였습니다. 7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샘플을 삼성 연구소에 보냈고 테스트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일본산 대비 80% 수준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성수 공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날 팀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이 컸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개선했습니다. 처음 80%였던 성능은 점차 올라갔습니다. 2년 뒤에는 90%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제품에서는 일본산과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몇 년 전 한국과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한국이 준비돼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중국 바이어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상무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중국 기업들로부터 온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샘플 요청, 가격 문의, 공급 가능 물량 확인 등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15건의 문의가 왔습니다. 평소의 10배입니다. 단순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전제로 한 본격적인 협상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샘플을 보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만약 샘플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김상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우리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한국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을 배움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 배움이 경쟁력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다음 취재지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또 다른 소재 기업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흘러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도시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 활기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 밤을 새워 연구한 사람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산업단지. 저는 동진 세미캠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벽면에는 회사 연역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작은 화학 기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 역사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밝히자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에 들어서자 영업본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20년 넘게 반도체 소재 영업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회사 소개 자료와 제품 카탈로그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업본부장은 피곤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중국발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서요. 그가 말하는 도중 회의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국어로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긴급 샘플 요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게 오늘 들어온 5번째 중국 고객사 전화입니다. 아직 오후 2시인데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주일에 2~3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하루 평균 5건씩 걸려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기업명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하이, 선전, 우한, 시안 등 중국 주요 반도체 생산 거점의 기업들이었습니다. 단순 문의가 아닙니다. 대부분 장기 공급 계약을 전제로 한 본격 협상입니다. 영업본부장의 표情에서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반도체 소재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영업팀이 발로 뛰며 고객을 찾아다닙니다. 샘플을 들고 찾아가 테스트를 부탁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고객사 한 곳을 확보하는 데 적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들이 먼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중국 기업 구매 담당자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영업본부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 기업은 중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반도체 제조사였습니다. 담당자는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화성까지 왔습니다. 샘플 테스트도 생략하고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진 세미캠은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검증 절차는 필수였습니다. 샘플 테스트를 거쳐 공정 안정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고객이 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영업본부장의 말에는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신뢰가 더 중요했습니다. 검증 없이 공급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회사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선전의 파운드리 업체에서 긴급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전입니다. 화상회의로요. 영업본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내일 일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후로 조정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직원이 나가고 영업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신이 없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저는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산 대비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성수 공정용 제품은 일본산과 거의 동등합니다. 가격은 15% 저렴합니다. 더 중요한 건 공급 안정성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안정적 공급이었습니다. 일본산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체 공급원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공급 가능합니다. 영업본부장이 강조했습니다. 재고도 충분했고 생산 능력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도 세워놓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그걸 압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공급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공장 투어를 요청했습니다. 영업본부장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와 제조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은 3년 전에 증설한 최신 시설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전년 대비 50% 늘었습니다. 클린룸 입구에서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는 흰색 슈트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반응기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탱크들이 복잡한 배관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료를 정제하고 배합합니다. 영업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유량 등의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이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도가 0.5도만 틀어져도 제품 특성이 달라집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는 완성된 제품을 병에 담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로봇팔이 정확한 동작으로 병을 이동시켰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는 500리터 정도입니다. 최대 800리터까지 가능합니다. 충분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 주문이 본격화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본 뒤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 특수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변화일까요? 영업본부장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장기 관계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그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주문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기술 협력, 공동 연구 개발, 현지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이 언젠가는 자립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필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전략가의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기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 관계를 구축하려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번호였습니다. 6번째 문이었을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거대한 캠퍼스는 여러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건물마다 다른 사업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리 사업부 관계자와의 미팅을 잡았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언론 대응에 신중했고 특히 민감한 국제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배경 설명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 내 카페테리아에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메모리 영업 부문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디램 스팟 가격이 3주 만에 12%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팹들이 생산 차질을 우려해 재고를 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재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반도체 생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 가격이 오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반도체 거래는 분기 단위로 이뤄집니다. 가격과 물량을 3개월마다 협상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고객사들이 1년, 심지어 2년 단위 장기 계약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정성 때문입니다. 소재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적어도 메모리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한 대형 가전 제조사는 2년치 디램 공급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가격은 현재 시장가보다 약간 높게 제시했습니다. 안정적 공급을 보장받는 대가로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장기 계약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가격이 더 오를 때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 확보라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HBM 쪽입니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였습니다. 삼성은 이 분야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에서도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삼성이 개발 중인 차세대 HBM4 제품이 테스트 단계에 있었습니다.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고 수율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내년 2분기쯤 본격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승인을 받는다면 시장 구도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본격 진입하면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 경쟁력도 생깁니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생산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문제는 납기와 품질 안정성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상황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서 전략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올려 단기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기 신뢰를 구축해 시장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파운드리 쪽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설계를 받아 반도체를 제조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파운드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최첨단 공정에서 TSMC에 밀려 있었습니다. 수율 문제와 고객 신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숙 공정에서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28나노미터, 40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 SMIC나 CXMT가 소재 부족으로 생산을 줄인다면 그 물량이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성숙 공정용 반도체는 주로 자동차, 가전, 산업기기에 쓰입니다. 시장 규모가 크고 수요도 안정적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고객 확보와 수율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기사 쓰실 때 출처는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가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경 설명이라는 전제였으므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캠퍼스를 나서며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삼성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큰 소리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기 계약 확보, HBM 개발, 파운드리 여력 활용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검토했습니다.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의 조용한 차단, 중국의 패닉, 한국의 준비된 대응.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피해자였던 한국이 이제는 대형 공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준비와 신뢰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실. 저는 반도체 정책을 연구하는 최 교수를 만나기 위해 관악산 자락의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연구동 3층에 자리한 그의 연구실은 책과 자료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반도체 산업 지도가 붙어 있었고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색깔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최 교수는 60대 초반으로 30년 넘게 반도체 산업을 연구해온 권위자였습니다. 정부 자문도 여러 차례 맡았고 주요 기업들의 전략 수립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최 교수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그간 취재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공급 차단, 중국의 패닉, 한국 기업들의 기회 등을 정리해 보여줬습니다. 최 교수는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분석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변수를 빠뜨리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대응 속도입니다. 최 교수는 책장에서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중국은 이번 일로 더 빨리 자립할 겁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반도체 소재 개발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이 3조 위안, 한화로 약 500조 원 규모였습니다.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일본 소재를 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소재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소재 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로컬 기업 100여 곳에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 교수가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개발 기업만 20여 곳이었습니다. 각 기업마다 수백억 원의 정부 자금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2, 3년 내에 일본 기술의 80% 수준까지 따라잡을 겁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능합니까? 중국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최 교수가 과거 사례를 들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 반도체 기술은 한국의 3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분야에서 60%까지 따라왔습니다. 메모리 기술에서 CXMT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SMIC는 7나노미터 공정까지 도달했습니다. 돈과 인력을 무제한으로 투입하면 기술 격차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최 교수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특수를 누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2, 3년 뒤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국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가 선을 그었습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이었습니다. 하지만 2, 3년 뒤 중국 로컬 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다른 색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점유율이 다시 떨어지는 곡선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을 우선합니다. 기술이 비슷해지면 한국산을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격차를 계속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80% 수준에 도달하면 한국은 95%로 올라가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필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기술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 라이선싱, 현지 생산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이 자립하더라도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합니다. 최 교수의 분석은 냉정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중국 시장을 잃는 건데요. 최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중국 시장이 중요했습니다.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치와 경제의 충돌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매출 감소를 걱정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최 교수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일본 화학기업들은 처음엔 한국 수출이 끊기면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회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현지 법인을 세우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규제가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우회로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최 교수의 경고가 분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기회를 잡는 건 좋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을 나서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취재 초반의 낙관론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했습니다. 단기 이익과 장기 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몇 년 전의 위기를 교훈 삼아 준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준비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준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새벽 5시. 저는 카메라를 들고 수출 화물 구역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측의 허가를 받아 특별히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거대한 터미널 안은 분주했습니다. 지게차들이 팔레트를 옮기고 작업자들이 화물을 정리하고 화물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세청 소속 화물 검사관을 만났습니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가 터미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쪽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습니다. 3주 전과 비교하면 47% 증가했습니다. 검사관은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수출 통계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항목이 눈에 띄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행입니다. 선전, 상하이, 우한, 시안 등으로 나갑니다. 저는 실제 화물을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검사관이 한 팔레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무 받침대 위에 골판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마다 위험물 표시와 취급주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포토레지스트입니다. 검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작은 병들이 완충제로 둘러싸여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상자에 20병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팔레트 하나에 100상자.
2,000병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며 촬영했습니다. 작은 병들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화물기로 실릴 겁니다. 검사관이 가리킨 곳에 대형 화물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체에는 화물항공사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이 화물은 중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터미널을 더 둘러봤습니다. 다른 구역에는 반도체 장비 부품들이 보였습니다. 정밀 가공된 금속 부품들이 특수 포장재에 쌓여 있었습니다. 장비 부품도 늘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소재만큼은 아니지만 증가 추세입니다. 검사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장비 분야에서도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미국, 네덜란드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국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캐리어 하나만 끌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게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대기실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경기도에 있는 중견 소재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선전에서 중국 고객사와 계약 협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틀 일정이었는데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통은 며칠간 실랑이를 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중국 측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가격, 물량, 납기 등 모든 조건을 중국 측이 먼저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그의 회사 연 매출의 30%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1년 계약이었지만 연장 옵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복수하는 느낌이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겪었을 때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린 그저 몇 년 전 이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전 일본이 규제했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당시 그의 회사는 일본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공급이 끊기자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국산화를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대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능은 일본산의 70% 수준이었지만 계속 개선했습니다. 지금은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위기는 지나가지만 대비는 남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고통과 노력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기사 써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길 바랍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공항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아마 화물기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소재를 싣고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였을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공급망이 흔들릴 때 한국이 대안이 된 방법. 지난 며칠간의 취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의 패닉, 일본의 조용한 차단, 한국의 준비된 대응.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위기를 겪으며 좌절하지 않고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연구한 과학자들, 공장을 지킨 엔지니어들, 시장을 개척한 영업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반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2025년 12월,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일본의 조용한 차단은 중국을 혼란에 빠뜨렸고, 한국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줬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몇 년 전 같은 위기를 겪었던 한국은 준비돼 있었다. 기사를 쓰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준비의 힘이었습니다.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였습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쌓은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공장들은 오늘도 가동될 것입니다. 소재를 만들고 반도체를 생산하고 세계로 수출할 것입니다. 준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간의 취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인터뷰 녹음 파일, 사진, 메모, 통계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편집장은 제 기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 기사가 아니야. 공급망 재편의 현장 보고서야. 그는 일면 톱기사로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 수출이 3주 만에 47%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향 수출이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디램 스팟 가격은 같은 기간 12% 올랐습니다. 중국 바이어들의 재고 확보 움직임이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의 증가, 기술 협력 논의의 시작, 신뢰 관계의 구축 등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재 한 병이 공장을 멈춘다. 리드 문장으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500ml짜리 투명한 병 하나가 월 5만 장 웨이퍼 생산을 좌우한다는 사실. 그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용한 차단이 아시아를 흔들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수출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를 통해 사실상 공급을 막았습니다. 승인 기간을 사흘에서 3주로 늘린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멈춤 공포가 번졌다. 중국 공장들은 재고 소진 시점을 계산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성숙 공정 라인이 먼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상 제품에 들어가는 칩부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당한 한국은 2025년에 준비돼 있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김상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긴급대응팀에서 밤을 새우던 그가 지금은 국산화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다 7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거뒀던 그 순간들이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대체 공급망의 이름이 한국으로 바뀌었다. 동진 세미캠 회의실에서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기억났습니다. 하루에 5통씩 걸려오는 중국 고객사들의 긴급 문의였습니다. 평소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국산화는 구호가 아니라 생존 기술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몇 년 전 위기를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극복했습니다. 2조 원의 정부 예산, 수백억 원의 기업 연구비, 수천 번의 실험이 축적됐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술의 70%에서 90%까지 따라잡았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흔들릴 때 승자는 준비된 쪽이었다. 삼성전자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단기 가격 인상보다 장기 계약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HBM4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파운드리 여력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삼성은 위기를 수율이 아니라 신뢰로 뚫었다. 중국 고객사들이 원한 것은 최고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삼성은 그 확신을 줄 수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무서운 건 현장 지연이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금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인 절차가 느려지자 현장은 마비됐습니다. 공식 차단과 조용한 지연,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쫓는 쪽이 아니라 대안이 됐다. 몇 년 전 한국은 피해자였습니다. 일본의 규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중국이 찾는 대안 공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 중간에 경고도 포함시켰습니다. 최 교수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중국의 자립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중국은 이번 사건으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3조 위안의 예산이 소재 개발에 투입됐습니다. 100여 개 기업이 집중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2, 3년 뒤 중국이 기술을 확보하면 한국도 밀려날 수 있다. 단기 특수에 안주해선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기술 격차를 계속 벌려야 하고 필수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기사 말미를 인천공항에서 만난 중견기업 대표의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우린 그저 몇 년 전 이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위기는 지나가지만 대비는 남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 말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와 신뢰,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조용히 재편되고 있다. 소재 한 병이 공장을 멈출 수 있다는 교훈은 그 한 병을 만들 수 있는 기술로 돌아왔다. 이번 사건의 진짜 승자는 가격을 올린 기업이 아니다. 신뢰를 쌓은 기업들이다. 공급망은 가격이 아니라 안정성으로 재편된다. 저는 기사를 저장하고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몇 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훌륭해. 이건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거야. 편집장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일면 톱으로 나간다. 온라인은 오늘 밤 12시에 올릴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강행군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사가 게재된 다음 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조회수는 하루 만에 50만을 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댓글과 이메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주요 매체들이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반도체 소재 공급망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의 실수가 한국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크게 다뤘습니다. 주요 경제지들이 일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방송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이 편성됐습니다. 저는 여러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CNN 비즈니스, CNBC 아시아, 블룸버그 TV 등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취재 과정에서 목격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준비였습니다. 그들은 몇 년 전 위기를 잊지 않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준비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현장에서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상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크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덕분에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네요.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대형 팹 2곳과 3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소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영업본부장이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취재 이후 문의가 더 늘었습니다. 이제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단일 공급원의 위험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도 비공식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HBM4 샘플 테스트가 순조롭습니다. 내년 1분기 공급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승인이 떨어진다면 시장 구도가 크게 바뀔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무너지고 경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 협상력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 교수의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자립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취재원이 보낸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소재 기업 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에 핵심 소재의 70%를 자급한다는 목표였습니다. 공격적인 목표였지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돈과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익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습니다.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도 추진했습니다.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자리 잡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후속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의 대응 전략을 집중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로 다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편집장도 승인했습니다. 이 이슈는 단발성이 아니야.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급망 재편은 지금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샌프란시스코 워터프론트를 산책했습니다. 금문교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을 돌아봤습니다. 상하이의 패닉에 빠진 공장, 도쿄의 조심스러운 화학업계, 서울의 준비된 기업들.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됐습니다. 위기와 기회, 실패와 준비, 좌절과 극복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워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을 지키며 개선을 멈추지 않은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개척하며 신뢰를 쌓은 영업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준비가 지금의 기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상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달 뒤 한국에 다시 가겠습니다. 후속 취재를 위해서요. 그때 또 뵙고 진행 상황을 들려주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준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기회를 잡은 이유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대편 태평양 너머 한국에서도 밤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판교의 연구소, 화성의 공장, 기흥의 캠퍼스에서 불이 켜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일하고, 연구하고, 개선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후속 기사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공급망 재편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의 자리에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위기가 만든 교훈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준비가 멈추지 않는 한 말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제 기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송구됐지만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일주일 만에 20% 올랐습니다.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등 소재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바이어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2등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몇 년 뒤,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후속 취재를 위해서였습니다. 김상무는 여전히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규모는 2배로 커져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장기 계약이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가 새로 지은 연구동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최신 분석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연구원 수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극자 외선용 고성능 제품이요.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더 앞서 나가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방문했습니다. 화성 공장 옆에 새 공장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생산 능력이 2배로 늘어납니다. 영업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공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경쟁이 본격화됐지만 시장 전체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교수의 경고도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로컬 기업들의 기술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한국산의 80%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기사로 담았습니다. 제목은 준비는 멈추지 않는다. 한국 반도체의 다음 전략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은 당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배움으로 바꿨다. 그리고 지금은 준비된 자의 자리에 서 있다. 위기는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준비하는 자는 다시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에 보여준 교훈이다. 저는 기사를 송고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공항 전망대에 잠깐 들렀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을 것입니다. 영업팀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을 것입니다. 준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번 취재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